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깊어지면서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민생 이슈는 뒷전이 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라는 윤 당선자의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은혜 대변인이 현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이 없었던 적은 없다라면서 윤 당선인이 국민 위한 결실위에 누구든 만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회동 일정이나 대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국민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3월 9일 대선이 2주가 지났는데 지금 대선의 그 갈등을 수습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을 준비해야 될 시기에 너무 정당의 이제 사실은 그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인수위 과정도 이제 4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인수위 기간에 사실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정부 부처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공약들을 잘 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공약의 현실성을 검토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좀 정리하고, 또 혹은 더 구체적으로 그 보강할 건 보강하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 뭐 민주당에서는 왜 저기 중요한 시기에 그걸 갖고 공방을 하냐라고 비판을 하지만, 이게 손바닥도 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본인의 집무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 결단을 한 이상 좀 협조를 해서 최대한 그걸 단점을 좀 보강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면 갈등이 좀 손쉽게 수습되면서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텐데, 뭐 예비비 지원 같은 경우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집무실을 이제 통이동에까지 이제 그냥 쓰겠다 이렇게까지 강대강 대치까지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후 후속적으로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바람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의 갈등을 취하고 빨리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서 국민의 원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열어달라 이것일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당선인 측이나 그리고 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나 좀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나 외교 안보 문제나 현안이 산적한데 이 집무실 이전 문제가 모든 이슈를 지금 빨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송표현 칼럼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그 칼럼 내용이 이래요. 누가 청와대 돌려달라고 했느냐. 제왕적 대통령, 그러니까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라고 했지. 이렇게 칼럼이 시작하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물론 이제 당선인이 본인이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다가 지금 또 금방 용산 시대로 지금 말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국민이 용산으로 가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약속한 걸 굳이 지키겠다고 해서 절대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절대 청와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모든 문제가 꼬인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정치에서는 절대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절대라고 말하지만 절대가 실현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당선인의 태도를 보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당선 인사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강조했습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 협치, 시장경제 얘기하기도 했지만 의회 존중 얘기했어요. 국민 통합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럼 상대의 의견을 듣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불과 열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 내 식대로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모든 문제가 꼬여버린 거예요. 좀 오히려 출범 초기에 국민들한테 박수받고 응원받고 그리고 이제 정권 시작해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역대 최저 지지율 나오는 대통령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숫자가 보이는 것이고,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윤 당선인의 뜻대로 지금 집무실 이전 말고 각종 공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약들 정말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숙고해 보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지금이라도 집무실 문제를
온전하게 대통령 집무실을 제대로 만들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태도를 조금 꺾고 용산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정말 용산에다가 앞으로 향후 100년, 200년 쓸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집무실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네.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하면은 국방부 청사 사용하는 거, 그 대통령이 집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십니까? 그 건물이? 저는 그런 공간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이 그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선인이. 예. 그럼 국방부 청사가 국방부에 맞춰서 만든 건물이라고 하면 그 공간에 들어가면 다시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는 그럼 군인 대통령 만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산 그 국가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 공원에서 정말 집무실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 돈을 뭐 1조를 들이든 얼마를 차근차근 들여나가든 간에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굳이 통일동에서 나는 머물고 청와대 5월 9일 딱 12시까지 거기에 문 대통령 머물고 그 0시부터 그냥 개방해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선인 측과 대통령 측의 태도가 다릅니다. 지금 양측의 강대강 갈등. 어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원칙적인 안보 사수 의지를 밝혔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강경한 돌파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런 상황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발언 들어보시죠.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항의 핵심 의무입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현실적 난관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일하고 싶다는 김은혜 대변인의 발언, 그리고 국가 원수,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 서로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선 그 국무회의에 그 예비비 496억에 대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대통령의 집무실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러니 이제 인수위 측에서는 정말 이렇게 그 정권이 이렇게 2학기에 새로운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줄 수 있느냐, 진짜 일하게 해달라라고, 사실 저 호소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을 향한 호소라기보다는 국민을 향한 호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야의 어떤 정쟁이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일어난 정쟁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게 여론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의 이전을 위해서 예비비 승인과 그리고 대통령이 집무할 집무 공간에 대한 그 허락을 좀 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라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안보 공백 같은 그 지금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좀 별로 이렇게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제 안보 공백이라는 것이 공백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우선 이제 국방부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어떤 뭐 허점이라든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허점도 없이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은 당연히 그걸 이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국방부가 옆 건물로 합참 건물로 이사 가는 게 과연 안보를 공백시키는 수준의 일이냐?
그렇다면은 정말 전시 상황에서 우리 진짜 만반의 이 준비를 갖춰야 될 국방 태세가 불완전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늘 이제 안보와 이제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구했을 때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다음에 더 이상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미사일 쏴도 그거는 북한의 군사훈련이다. 우리를 향한 적대 행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임을 앞두고 집무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안보 공백을 얘기하고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얘기하니까 사실 보수층 입장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을 문제시 삼았던 보수층 입장에서는 좀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설득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좀 더 정권 2학기에 좀 안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대로 이런 부분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 이제 되실 거 아닙니까? 대통령답게 후임 대통령에게 좀 아름다운 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 안보 공백 유무에 대한 양측의 판단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안보를 정정하거나 아니면 이념화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핵실험 계속 있었죠. 미사일 발사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종원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불과 2016년 말까지 상황이었어요. 2017년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안보 공백이 있었다, 안보 불안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남북 간에 직접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전 정부처럼? 안보 공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NSC 회의를 안 열었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생겼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남북 간에 무슨 충돌이 있어가지고 핵실험이 있어서, 그래서 뭐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보 불안이 생겼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수 정부 때보다도 불안 요인들이 더 없어졌잖아요. 그게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을 제압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화적으로 대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불편해서 자꾸 안보 공백이 생겼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비를 더 적게 배정했습니까? 우리 또 보수 정부 때보다 예산도 더 늘렸잖아요. 대체 안보 공백이나 안보 불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생각할 때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냥 안보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념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국방부나 합참이 막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겠다고, 북한은 물론 정찰위성 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정찰위성 쏘겠다는 의지 또 오늘도 밝혔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또 쏴요. 쏘는데 막 이사하다가 뛰어갑니까?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보시겠어요?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 벙커는 여전히 잘 있기 때문에. 벙커 잘 있는 거야, 시설이 잘 있는 거죠. 사람이 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공백이어서가 아니라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미리 막는 게 공백을 막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 NSC 확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 징후나 이런 것들을 저는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차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게 그냥 집무실 이전이 마뜩치 않아서 이렇게 해서 안보 불안이라거나 안보 공백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차례 이상 북한이 미사일을 오래 들어와서 쐈는데요. 태양절을 불과 지금 뭐 4월 15일이니까요. 얼마 앞둔 상황이고요. 북한이 그동안에 제일 예민해했던 게 한미 군사연습입니다. 이게 4월에 있기도 해요. 그러면 한미 군사연습에 반발하면서 북에서 도발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방부가 얘기하기로도 20일 동안 엘리베이터 24시간 풀가동해도 이사 다 할지 말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당선인이 책임질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왜 이렇게까지 안보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지금 당장 도발할 겁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호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어제 국방위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고 서 국방부 장관도 어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2달 내 이전에 대해서 정상 절차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내놨거든요. 그거는 무슨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이전을 어떤 부처가 하나 옮기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는 거는 그 현실적인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겨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결국 지금 현재 있는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는 결코 본인이 쉽게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업무 중간에 나올 수도 없고 또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선인 입장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편리한 구조예요. 왜 구중불능을 같으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권위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전부 약속했다가 사실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의 거의 90%는 청와대 구조가 정말 그 대통령과 긴밀하게 참모가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럼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들어가서 천천히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한다. 저는 윤석열 당선자의 집권 기간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또 외국의 정상들이 올 수 있도록 영빈관도 만들고 이렇게 새로 국제 공모해갖고 새로 설계해서 만들어 간다.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이전은 정말 윤석열 당선인 생각대로 결단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제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공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확실하게 깨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조급하냐 이런 이제 걱정도 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을 국민들이 뽑아주셨잖아요. 뽑아주실 때 어떤 모습을 받겠습니까? 어쨌든 강골 검사로서 본신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왔고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왔던 그 모습 속에서 이분 같으면 본인의 한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가겠구나 이런 그런 차원에서 선택했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이 공약으로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더니만큼 청와대 이전은 자기 집무실의 이전이기 때문에 당장 그 인수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존중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에 그리고 그런 기본을 갖추고 나서 불안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고 해결하고 보완해 가면 되는데 이걸 정면으로 맞서 갖고 마치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행동을 하면 큰 국방 위협이 초래되는 것 같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게 제대로 성공했을 때 오히려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불이익이 올까 이런 걱정하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정쟁은 이런 문제에서는 정쟁은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조건을 좀 만들어주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없다고 보시는 건지 있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수준의 공백이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건 공백은 완전히 비었다 이런 얘기니까 저는 예.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이제 체계를 제대로 해결을 해야죠. 예를 들어 지금 CFI가 가능하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휘 통제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청와대 벙커만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신원식 장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원이죠. 전에 이제 합참의 이제 차장이었는데 분은 합참에서 있는 벙커에서 충분히 그 기능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 디지털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방에서는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 어쨌든 있다라 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 가면 될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부분이 있다면 단계적으로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로 이전을 하되 지금 청와대에 있는 벙커를 임시적으로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동의를 하면 나머지 부분을 조정해야 될 문제이지 큰 틀 자체를 당선인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못하게 한다면 이건 계속 강대강 충돌로밖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윤 당선인이 통이동 사무실에서 그러면 출퇴근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 당선인 자택이 서초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신호를 막고 교통을 막으면서까지 그렇게 매일 출퇴근하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국민의원님? 건 아니겠죠. 할 수 있겠죠. 국민들이 불편하겠죠. 그리고 지금 안보 공백 얘기하고 있지만 어딘가가 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잠재돼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것조차 아무런 일이 없고 아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 뭐랄까요. 당선인 측에서 뭔가를 이렇게 밝힐 때 그걸 단정해서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에 가까운 얘기라고 봐요. 처음에 이사 비용 496억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00억도 늘어났잖아요. 근데 어제 또 서욱 국방부 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1,200억 가지고도 탁도 없는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합참 이전하는 거 지금 합참 짓는데도 1,700억 넘게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예전 일이에요. 그 사이에 원자재값 오른 것까지 계산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예하보다 숫자가 줄줄이에요. 거기에 사이버 사령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부대 하나하나 이전할 때마다 그럼 다 막사라든가 관사 다시 지어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용들 다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사 비용만 얘기하고 리모델링 비용만 얘기해요. 요만큼만 들면 우리 집무실 딱 옮겨가지고 청와대 국민들한테 다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까지 청와대를 이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좀 사회적 논의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오히려 당선인 측에서도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용산 시대를 개막하고 싶으면 용산에다가 대통령 집무실 만들 수 있는 방법,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냥 대통령 집무실만 옮기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 집무실만 옮기면 될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오히려 더 거짓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옮길 수 있다,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오히려 더 그 논의를 뚱뚱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더 많이 논의에 참여해서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 지금 그런 모든 길들을 다 차단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이동 사무실에서 그대로 남아있다고 쳐보죠. 서초동 그 자택에서 통이동 사무실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국민들 불편한 것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저도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거나 합참이 가지고 있는 벙커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상황 모니터링을 할 때 전시에 군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를 커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디에 해경에서 만약에 배가 침몰한다고 하면은 해경하고 직접 연결하고 해경이 만약에 캠을 갖고 있다고 하면 바디캠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에 들어가 있는 벙커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럼 단순히 안보 공백만의 문제입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같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은 해외 나갈 때 잠시 대통령 유고시 상황 발생했을 때 단 1분 1초도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왜 그동안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빈틈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서 과도기를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불안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럼 국방부 먼저 합참을 이전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던가 이렇게 세상 일이 순리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격다짐으로 그냥
난 갈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든 절차들을 다 맞추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태도만 조금만 바꾸면은 훨씬 더 좋은 논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런 매듭을 풀려면 좀 그걸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청와대를 개방하는 문제,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문제를 좀 구분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윤석열 당선인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존중하고 가능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 정부에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다만 청와대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정에 쫓기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봄꽃이 질 때까지 가야 된다. 5월 10일 날은 무조건 국민한테.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은 결국 그 윤석열 당선인도 청와대만 가면 왜 이렇게 제왕적으로 변하냐, 즉 참모와의 업무 관계라든가 국민과의 소통 관계 이러면서 결국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배경이었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서 청와대에서 국민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어떤 그 시설을 이용하고 관광 자원도 되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급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저는 그거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고 공모 과정을 통해서 청와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충분한 그 어떤 설명을 그러니까 국민들과 어떤 뭐 공모를 통해서 하든 뭐 의견을 듣든 공청회를 통해서 하든 청와대를 향후 어떻게 국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전 천천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벙커든 영빈관이든 당장 뭐 국방부 이전으로 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분 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인수위에서 고집을 하면 저는 이 매듭이 안 풀릴 거라고 보고 우선 집무실에 대한 그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그 강한 신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협의를 하고 청와대 개방은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매듭이 풀릴 거 아닌가 이런 좀 나름대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집무실만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비서진도 같이 옮겨야 되죠. 경호실 직원들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비용만 500억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 직원들도 다 지금 옆 건물로 옮겨가야 되고 그럼 지금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합참이 또 옮겨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집무실이면은 뭐 제가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집무실 하나 옮기는 건 사실 이게 역사를 바꾸는 일이잖아요. 어찌 생각하면 이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 권위주의적인 통치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조선왕조 500년 얘기하잖아요. 정도전이 경복궁 자리 정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역사와 공간을 바꾸고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을 다시 재구조하는 작업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옆 동네 이사 가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은요, 저는 세종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혁신도시 만들고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형태의 나라를 만들겠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형태가 아니고 그럼 수도권 집값도 어느 정도 작고 그리고 교통지역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집무실을 그냥 뭐 지금 있는 것처럼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 뒀다가 여기서 차로 가면은 대통령이면은 신호 다 통제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거 지금 옮기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옮겨야 되겠다고 얘기할 거면 그럼 차라리 세종시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다음에 수도권하고 지역 균형 발전 같이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진짜 오히려 더 큰 틀에서 판을 아예 바꿔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왜 그런 논의는 불가능한 겁니까? 좀 그런 논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논의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논의를 뚱뚱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아예 닫아두고 나는 이렇게 꼭 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멋지게 근사하게 당선인이 좀 출발하면서 논의를 크게 만들어서 그걸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만 모아질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하는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것보다도 나중에 가서 훨씬 더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논의를 그렇게 끌고 가면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공사 들어가고 마스터 플랜 짜고 이렇게 한다면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 아쉽다고 하면은 대통령 임기 한 1년 전 정도쯤에 그 그림이 다 어느 정도 그려질 때쯤 대통령이 멋있게 그런 집무실에 가가지고 근무하다가 거기서 퇴임하는 게 저는 오히려 박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러면 안 되나요? 청와대 이 집무실은 이제 그 이전을 지금 하고 오려고 계획하고 있고 공약도 했고 지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로 아예 옮기는 부분은 또 개헌과 관련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고 그러나 그런 아이디어는 좀 존중하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나 혹은 뭐 국방부 이전이나 혹은 현재 청와대를 지금 사용하면서 새로운 그 용산 내에서 새로운 신축 건물을 좀 짓는다든가 이 다양한 의견들은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의견들을 다 그러면 취합하고 또 공청회하고 이렇게 하면 과연 옮길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어떤 의사 결정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은 이거는 결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겠다. 이건 이제 제도의 측면은 이제 별도의 문제라 하더라도 어떤 청와대 운영 시스템만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의 공간적 문제라든가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라든가 혹은 청와대 인력을 더 축소하는 문제라든가 민간 합동위원회를 해서 그에 비중을 둔다든가 이런 구상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뭐 국정농단 사태 때 청와대에 대한 어떤 적폐 관련해서 수사를 쭉 하면서 그 어떤 폐쇄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이 공간과 이런 활용 이 구조로는 더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본인의 소신과 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거 때 충분히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명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옮기는 것이니만큼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좀 현 정부에서 좀 협조를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칙의 문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지 용산 시대 열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건 아니에요. 청와대 안 쓰겠다고 얘기한 건 그 원칙이 맞다고 하면 그럼 어디로 가든 그 원칙은 훼손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와대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상징으로 보고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없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칙에 국민들은 동의를 했다고 간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 가서 근무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미 광화문 시대에 가겠다고 얘기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지금 용산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만 세우면 나머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서 얼마든지 얘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원칙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그러면 결단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청와대는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원칙의 변함만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대안들은 얼마든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는 뭐 대통령이 결단의 지금 문제니까 상관이 없다고 봐요. 어쨌든 당선인 측에서 통이동에서 근무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보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퇴임하시면서 후임 대통령이 통이동에서 근무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퇴임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이동에 근무하고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는 모습을 저는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는 좀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런 과정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통이동에서 근무하겠다는 것은 강한 의지의 표현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아직 그 대통령과의 회동조차도 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좀 더 한 발짝씩 물러나서 새로운 정부 탄생을 위한 준비들을 좀 국민 불안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보도신문 사설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허니문 기간도 없느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를 왜 안 도와주냐? 이게 사설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 신문이 2017년 5월 9일, 10일 이럴 무렵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어떻게 사설을 썼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찾아봤어요. 네. 허니문 기간이 그 신문이 오히려 깨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예요. 근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 허니문 기간이 있었습니까? 곧바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라는 게 여야 뒤바뀌면 또 마음도 바뀌고 입장도 뒤바뀐다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약속한 겁니다.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약속했으니까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논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그럼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로 다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비판해 왔어요. 근데 그 야당이 지금 집권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야당은 이미 우리 선거 때 다 심판받았고 국민들한테 약속받았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 목소리를 듣고 협치하고 국민 통합하자고 얘기를 왜 국민들이 강조하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버리기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유연하게 가면 좋겠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가면서 가면 좋겠다. 정책들도 그런 방식으로 가면 진짜 좋은 정부를 평가받을 수 있는데 아니 어느 정부가 제 삶과 직결돼 있는데 저 정부가 잘못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좀 열린 자세를 취하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실행을 하면서 당연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약이라는 게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면서 제기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표를 위한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좀 검증도 하고 못하겠다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그동안 당선자가 얘기했던 심쿵 공약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국민한테 약속해서 무조건 실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만 이거는 이게 집무실과 관련된 거잖아요. 대통령의 집무실. 그다음에 첫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예비비부차 사용을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통일동 그 건물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출발은 하게 하고 비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추어는 도구 탓한다 그러잖아요. 집무실 청와대 들어가서 몇 개월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론 출발할 때 산뜻하게 출발하려고 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유연하게 가면 훨씬 길도 많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이 집무실 이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놓고도 양측의 말이 달랐는데요. 윤 당선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어제 서 국방부 장관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위반이 아닌데 위반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9.19 군사합의 내용은 아마 당선인이 모르고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또 거꾸로 또 해석도 하더라고요. 참 정치라는 게 묘한 게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면 다 맞기도 하고 당선인이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수 아닙니다. 그거 의도한 발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기도 해요. 근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위반은 아니죠.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 할 때 그때 서해 동해 완충구역이라고 해상에다가 규정을 했잖아요. 그 완충구역이 5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쐈을 때 이번에는 평양에서도 오히려 더 위쪽이에요. 서해상으로 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완충구역을 벗어나서
그 지역에다가 방사포를 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를 향해서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가 합의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엄밀하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위반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왔더니 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사 합의 정신이 있는데 정신을 위배한 거다. 또 이렇게 말을 또 바꾸기도 하던데요. 뭐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또 많은 말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군사훈련하는 것도 그것도 위배가 되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뒷수습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자꾸 논의를 펼쳐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했다고 하는 점은 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뭐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문재인 정부 안보 잘했느냐 뭐 이렇게까지 반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여요. 오늘 한국일보하고 그 지금 당선인 쪽하고 굉장히 핵심 관계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청와대와 추가 협의는 없다. 우리는 우리 플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멘트가. 그러니까 앞으로 집무실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하고 협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안보 공백이라고 하면 안보 공백 없다라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은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당선인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그래서 뭐 단판으로 풀든 아니면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든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이 역할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장 불안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잖아요. 양쪽이 좀 타협점을 찾고 일단 어떻게든 양쪽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 그 시기를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저도 솔직히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역대 대통령이 만났던 회동의 일자들은 다 지나버렸고 네. 그리고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당선자에게 이홀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거는 뭐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뭐 인사 문제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가지고도 그랬는데 이제 집무실 이전 가지고 이렇게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물밑에서 조율이 가능할까? 혹은 물밑에서 조율조차 어려운데 당선인과 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두 분이 담판하라고 말은 쉽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런 패널로 나와서 두 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은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과거에는 두 분이 만나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정서적 교감을 하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집무실 문제의 이 갈등은 오히려 두 분이 지금 만나갖고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밑에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뭐 예비비 사용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위기관리 시스템의 이용 문제 그리고 국방부 이전 시에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 이것에 대한 극복 방안 그리고 실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당선인이 국방부로 본인의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도 이건 반대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그 선상에서 후속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좀 조율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지만 청와대 개방 시기는 좀 늦어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뭐 탁현민 비서관 좀 더 이용하고 싶다는데 좀 더 이용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국방부로 가시고 나서. 그래서 그런 문제 갖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충분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이 계시고 그리고 이 강대강 대치가 사실 70일 남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결국 0.73% 차이밖에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완의 승부 비슷하게 남아 있어서 이게 70일 남은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이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면 국정농정을 살려갈 것이고 민주당이 패배하면 민주당은 또 걷잡을 수 없는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뭐 민주당의 문건도 그 공개되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전선동을 강화하라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SNS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라는 문제로 비판을 연일하면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선거 앞둔 어떤 그 홍보전까지 결합돼 있어서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풀지는 누군가 또 양보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또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점. 그래서 뭐 이렇게 강대강 대치될 때는 누군가 물러서는 사람이 저는 오히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슬기로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0.73%포인트 차에 담긴 민의는 협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